쓸모없는 년. 당장 5냥이라도 받고 팔아버려. 박 주사의 고함이 가을 장터를 울립니다. 그의 발길질에 여종 한 명이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년은 처음이야.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5냥? 머스 밀년 품삯도 안 되는 돈인데? 바보라고 했잖아. 안 사는 게 낫지. 구경꾼들은 고개를 저으며 하나둘 돌아섭니다. 바로 그때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양반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이 여종 내가 사겠소. 그리고 3개월 후 이 바보 여종이 숨기고 있던 엄청난 속내가 들통났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는 그날 을씨년스러운 가을 장터에서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에서 사흘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45살의 김진사는 몇 해 전만 해도 마을에서 존경받는 양반이었죠. 넓은 기와집에 논밭도 제법 있었고 부인과 단란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김진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마을에 이서방이 찾아온 날이었죠. 진사날이 한양에 큰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빚 보증만 서주시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서방은 먼 친척벌로 늘 성실하게 살아온 이였습니다. 김진사는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소. 그렇게 김진사는 100냥의 빚 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이서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당포 주인들이 김진사를 찾아왔죠. 김진사, 빚을 갚으시오. 김진사는 논밭을 팔고 집의 절반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냥이 남아있었죠. 전당포 주인 조서방은 매달 찾아와 독촉했고 김진사의 삶은 점점 궁핍해졌습니다. 부인은 견디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은 착하기만 해서 문제예요. 남의 빚 보증을 왜 서요? 부인, 미안하오. 나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부인은 그날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진사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마음도 이해가 됐으니까요. 그 뒤로 김진사는 혼자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죠. 김진사는 남의 빚 보증 섰다가 망했지. 착하기만 해서 뭐하나, 바보지. 부인한테도 버림받고 불쌍한 양반이야. 김진사는 그런 말들을 들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늘 쓰렸죠. 선한 마음으로 산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을이 왔습니다. 김진사는 큰 집을 팔고 작은 초가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품삯을 줄 돈이 없었죠. 어느 날 김진사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쌀이라도 싸게 살 수 있을까 싶어서였죠. 가을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진사가 쌀 가마니를 살펴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쓸모없는 년, 당장 5냥이라도 받고 팔아버려. 김진사가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여종을 발길질하고 있었습니다. 여종은 땅바닥에 쓰러져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여종이 뭐가 문제길래? 박주사라는 남자는 한양에서 온 상인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며 여종 며칠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이 년은 바보예요. 밥을 태우고
빨래를 찢고 계산도 못해요. 원래 10냥을 받으려 했지만 5냥에 팔겠소. 5냥. 머슴의 1년 품삯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5냥이면 너무 싸긴 한데, 하지만 바보라니 데려가서 뭐 하겠어. 구경꾼들은 고개를 저으며 하나둘 돌아섰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죠. 김진사는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여종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떨고 있는 어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물도 안 돼 보이는 젊은 여종이었죠. 김진사는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5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쌀을 사려고 가져온 돈이었죠. 김진사의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5냥으로 쌀을 사면 한 달은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저 여종을 사면 김진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했죠. 사람인데 그냥 둘 수는 없지. 김진사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 여종 내가 사겠소. 박 주사가 김진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도포, 해진 신발, 영락없는 몰락 양반이었죠. 돈이 있소. 김진사가 허리춤에서 5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박 주사는 재빨리 돈을 낚아챘습니다. 좋소. 이년은 정말 바보요. 후회하지 마시오. 박 주사는 여종의 팔을 잡아 끌어 김진사 앞에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사라졌죠. 마치 빨리 팔아치우고 도망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여종을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요? 연이라고 합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소. 나는 김진사요. 이제 내 집으로 갑시다. 김진사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뒤따라왔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진사가 5냥짜리 바보를 샀네? 역시 바보는 바보를 알아보나 봐. 김진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 같은 몰락 양반에게 어울리는 건 5냥짜리겠지. 김진사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5냥짜리 여종이 김진사의 인생을 뒤흔들 거라는 것을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와 연희는 나란히 걸어갔죠. 그렇게 둘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진사의 초가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연희는 문턱을 넘어서며 고개를 숙였죠. 여기서 지내게 될 거요. 방은 저기 있으니 짐을 풀고 쉬시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집안일을 도와주면 돼요. 어렵지 않을 거요. 알겠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떨렸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연희에게 저녁을 내주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김치 한 접시가 전부였지만 연희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죠. 천천히 드시오. 김진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혼자 밥을 먹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가난하지만 정갈한 집이었죠. 벽에는 책 몇 권이 놓여 있었고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선한 분이시다. 연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희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진사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려 했죠. 하지만 곧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으악! 연희의 비명 소리에 김진사가 뛰어나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무슨 일이요? 죄송합니다. 밥을 태워버렸어요. 연희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까맣게 탄 밥이 들어있었죠. 아이고. 김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소. 처음이라 그럴 수 있지.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연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김진사는 타지 않은 부분만 건져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연희는 내내 미안해하며 밥을 먹지 못했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연희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조심하려 했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이런. 국을 끓이다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버린 거였습니다. 김진사가 한술 떠먹고는 얼굴을 찡그렸죠. 너무 짜오. 죄송합니다. 제가 또. 괜찮소. 물을 더 부으면 되지. 김진사는 여전히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박 주사가 바보라고 한 게 정말인가? 오후에는 빨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김진사의 도포를 빨았는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날이 큰일 났어요. 김진사가 나가보니 연희가 도포를 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도포의 소매가 찢어져 있었죠. 이게 빨래하다가 돌에 걸려서 찢어졌어요.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진사는 찢어진 도포를 바라봤습니다. 원래 낡은 도포였지만 이제는 입기 힘들어 보였죠. 괜찮소. 옷이야 꿰매면 되지 않겠소. 죄송합니다. 나리. 김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연희의 실수만 계속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 집 앞을 지나가며 수근거렸습니다. 김진사가 산 여종 정말 바보인가 봐. 아침부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밥을 태웠대. 도포도 찢었다던데. 5냥짜리는 역시 5냥 값이야. 김진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연희가 바보인 걸까요? 하지만 김진사는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연희가 밥을 태울 때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정확히 시간을 재는 것처럼요. 그리고 국에 소금을 넣을 때도 손놀림이 익숙해 보였죠. 내가 잘못 본 건가?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의 실수는 계속되었죠. 장독대를 청소하다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마당을 쓸다가 화분을 넘어뜨리고 김치를 담그다가 양념을 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더 심해졌습니다. 김진사, 그 여종 내쫓는 게 어때요? 계속 두면 집안이 더 망할 거예요. 하지만 김진사는 연희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내쫓겠소? 김진사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진사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왔습니다. 달빛이 환했죠. 그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연희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진사는 조용히 다가가 엿봤습니다. 연희는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에 보던 모습과는 달랐죠. 손놀림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불의 세기를 보고 물의 양을 재고 시간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저게 김진사는 놀랐습니다. 연희는 밥을 완벽하게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맛을 봤죠. 이 정도면 되겠어. 연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에 듣던 것과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자신감이 있었죠. 김진사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연희가 일부러 실수를 하고 있는 건가? 김진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여전히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아침 밥을 또 태웠고 물을 쏟았죠. 하지만 김진사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 숨기고 있어. 김진사는 연희를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연희가 왜 바보 행세를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참았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김진사는 다시 연희를 지켜봤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장부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예전에 쓰던 장부였죠. 연희는 장부를 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으며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은 능숙한 상인의 모습이었죠.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김진사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연희에게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연희의 실수는 여전했지만 김진사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희를 더 따뜻하게 대했죠. 연희, 오늘 저녁은 내가 지을 테니 쉬고 있으시오. 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소. 그대도 쉬어야지. 김진사의 따뜻한 말에 연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바보라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 주었으니까요. 이분은 정말 선한 분이시다. 연희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찾던 주인이 바로 김진사라는 것을. 이제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아무도 모르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실수투성이었지만 김진사는 내쫓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었죠. 김진사도 참 답답해. 왜 안 내쫓는 거야? 착하기만 해서 손해보는 거지. 어느 날 아침 김진사는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 전에 잃어버렸던 은비녀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김진사는 놀랐습니다. 부인이 친정으로 떠나기 전 가장 아꼈던 은비녀였죠. 집을 뒤져도 찾지 못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연희, 이거 어디서 찾았소? 예, 그게 마루 밑에서 청소하다가. 연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루 밑을 청소했소. 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연희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이상했습니다. 마루 밑은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연희가 일부러 찾아준 건가? 김진사는 의문이 들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독대의 배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김진산의 집 장독대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항아리가 젖곤 했죠. 김진사는 고치려 했지만 돈이 없어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장독대 주변에 작은 도랑이 파여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도록 만든 거였죠.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깊이로 파여 있었습니다. 이건 또 김진사가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
혹시 장독대 주변을 손봤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청소만 했어요.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알았습니다. 연희가 한 일이라는 것을. 청소하면서 물기를 만들었구나. 김진사는 놀라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물기를 만들려면 경험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텃밭에 배추가 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시들어가던 배추였죠. 김진사가 자세히 보니 배추 뿌리 주변에 재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확한 양의 거름을 준 겁니다. 연희, 혹시?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연희는 매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확신했습니다. 방의 벽지가 조용히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깔끔하게 붙여져 있었죠. 마치 전문가의 솜씨 같았습니다. 부엌의 선반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지럽게 놓여있던 그릇들이 이제는 크기별로 정돈되어 있었죠. 효율적으로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김진사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는 일부러 연희를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장터에 심부름을 보낸 거였죠. 연희, 장터에 가서 쌀 2마를 사오시오. 여기 돈이오. 김진사가 돈을 내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희는 돈을 받고 장터로 갔습니다. 2시즌이 지났습니다. 연희가 돌아왔을 때 김진사는 놀랐습니다. 쌀 2말과 함께 약간의 돈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돈은? 그게 쌀을 싸게 샀어요. 남은 돈이에요. 싸게 샀다고? 네. 장터 끝에 가니까 더 싸게 팔더라고요. 연희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알았습니다. 연희가 흥정을 한 겁니다. 게다가 장터를 돌아다니며 가장 싼 곳을 찾아낸 거였죠. 바보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김진사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연희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김진사는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집 뒤편에 쌓여있던 장작이 정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원래는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는데 이제는 크기별로 마르기 정도별로 분류되어 있었죠. 연희. 김진사가 연희를 불렀습니다. 혹시 장작을 정리했소? 그냥 심심해서요. 연희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웃었습니다. 고맙소. 덕분에 불 피우기가 편해졌소. 김진사의 말에 연희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칭찬을 받을 줄 몰랐던 거였죠. 아니에요. 연희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생각했습니다. 연희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어. 하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야. 오히려 나를 돕고 있잖아. 김진사는 연희를 믿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연희가 스스로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한편 연희는 조용히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바보 행세를 하지만 밤에는 조용히 일을 했죠. 김진사 집의 오래된 물건들을 수리했습니다. 깨진 항아리를 붙이고 낡은 가구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팔 수 있는 것들을 모았죠. 어느 날 밤 연희는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수리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장터로 갔습니다. 밤 장터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죠.
연희는 조용히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 항아리 얼마요? 5전입니다. 오, 깔끔하게 수리했네. 사겠소. 연희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들도 팔았죠. 작은 돈이었지만 연희는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돈을 세었습니다. 오늘은 20전. 지금까지 모은 게 세냥. 연희는 작은 주머니에 돈을 넣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조금씩 모이고 있었죠. 김진사 나리는 정말 선한 분이셔. 내가 바보인 줄 알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주시잖아. 연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분을 꼭 도와드려야 한다고.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잠들었죠. 내일도 바보 행세를 해야 하니까요. 김진사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연희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을 위해 바보 행세를 하는 걸까? 김진사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로 했죠. 연희를 믿었으니까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2달째 연희는 여전히 김진사 댁에서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실수투성이었지만 김진사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희를 더 따뜻하게 대했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근거렸습니다. 김진사는 정말 이상해. 저 바보 여종을 왜 안 내쫓는 거야? 하지만 김진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김진사는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연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김진사, 계시오?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김진사가 고개를 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조서방이었습니다. 전당포를 하는 조서방은 김진사에게 100냥의 빚을 받아내려는 사람이었죠. 살이 찐 몸에 작은 눈, 늘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조서방. 김진사는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김진사, 오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조서방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3년이나 기다렸소. 이제는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소. 조서방,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오. 곧 돈을 마련하겠소. 매번 그 소리요. 3년 동안 단 한 푼도 못 갚았잖소. 조서방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00냥, 이자까지 합치면 이제 120냥이요. 이자까지. 김진사는 놀랐습니다. 원래 100냥이었는데 이자가 붙어 120냥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소. 3년이나 기다렸는데 이자를 안 받겠소. 조서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듣기 싫소. 3일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을 빼앗겠소. 집을 빼앗다니 그건 너무. 법대로 하는 거요. 빈 문서에 다 적혀 있잖소. 조서방은 품에서 문서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김진사가 3년 전에 쓴 빚 문서였죠. 여기 보시오. 만약 빚을 갚지 못하면 재산을 압류한다 라고 적혀 있소. 김진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3일 안에 120냥을 가져오시오. 못 가져오면 이 집은 내 거요. 조서방은 그렇게 소리치고는 휙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혔죠.
김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던 겁니다. 날이 연희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김진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죠. 괜찮으시오? 어디 아프신 거요? 아니요. 괜찮소.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죠. 120냥, 3일 안에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 김진사는 절망했습니다. 집을 팔아도 120냥은 안 될 겁니다. 이미 작은 초가집이었으니까요. 날이 무슨 일이세요? 연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들어가서 쉬시오. 김진사는 연희를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만 생기는 걸까? 김진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김진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까? 집을 팔아야 할까? 하지만 집을 팔아도 돈이 부족할 텐데. 새벽녘 김진사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마을을 떠나자. 빚쟁이들에게 쫓기느니.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몸이 아팠던 겁니다. 날이 연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시오? 아침 드셔야죠. 연희, 나는 괜찮소. 그대나 먹으시오. 김진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걱정되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밥상을 차려 방 앞에 놓았죠.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 집 앞을 지나가며 수근거렸습니다. 조서방이 3일 안에 집을 빼앗는다던데. 김진사, 이제 끝이야. 불쌍하긴 하지만 빚을 갚아야지. 연희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나리가 빚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구나. 연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숨겨두었던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이 들어있었죠. 연희는 돈을 세었습니다. 5냥. 아직 턱없이 부족해.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개월 동안 모은 돈이 겨우 5냥이었습니다. 120냥에는 한참 부족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연희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내가 나서야 해. 지금이야. 그날 저녁 연희는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날이. 무슨 일이요? 김진사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날이, 제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온다니 어디를?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사흘이면 돌아올게요. 김진사는 놀랐습니다. 사흘, 그게 무슨... 걱정하지 마세요. 꼭 돌아올게요. 연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따리를 꾸렸죠. 한밤중 연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만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김진사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연희가 집을 나가고 있었죠. 연희? 김진사는 나가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던 겁니다. 연희가
어디로 가는 걸까? 김진사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도망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연희는 꼭 돌아올게요 라고 말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진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연희 생각뿐이었죠. 연희, 무사히 돌아와야 할 텐데.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김진사는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 아이를 지켜주소서. 그렇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내일이 되면 이틀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후면 집을 빼앗길 겁니다. 김진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진사는 일어나 연희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죠. 연희. 김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믿기로 했습니다. 연희가 돌아온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김진사 그 여종 도망갔다던데. 역시 여종은 여종이지. 조서방이 오기 전에 도망간 거야. 김진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참았습니다. 아니요, 연희는 돌아올 거예요. 에이, 누가 돌아와요? 집이 망하는데 누가 남아있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조서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진사, 이틀 남았소. 알고 있소. 돈 준비는 되었소. 김진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서방은 코웃음을 쳤죠. 역시 없구만. 이틀 후에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짐이라도 싸두시오. 조서방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김진사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끝인가 싶었죠. 연희,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김진사는 연희만 걱정했습니다. 집보다 연희가 더 걱정되었던 겁니다. 첫째 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김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다친 건 아닐까? 둘째 날 아침 김진사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혹시 연희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연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진사, 여기서 뭐 하시오? 아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구경 좀 하려고. 에이, 내일이면 집 빼앗기는데 구경은요. 돈이나 마련하시지. 김진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 집 앞에 모였습니다. 내일이면 김진사 집이 조서방 거래. 저 집 팔아도 120냥은 안 될 텐데 김진사 어디로 갈까? 김진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죠.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만? 둘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입니다. 김진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집을 떠나야 할 테니까요. 책을 챙기고 옷을 챙기고 부인이 두고 가는 비녀도 챙겼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죠. 연희, 돌아오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 김진사는 연희 걱정뿐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죠. 김진사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김진사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날이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가 고개를 돌리자 대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연희였습니다. 연희. 김진사는 달려갔습니다. 연희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죠. 옷은 먼지투성이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무사하구나. 다행이야. 김진사는 안도했습니다. 나리, 제가 연희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였죠. 이게 김진사가 보자기를 펼치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죠. 이게 얼마나? 150냥입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150냥? 김진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0냥이라니 조서방에게 빚을 갚고도 30냥이 남는 금액이었죠. 연희, 이 돈을 어떻게?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리,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자신감이 있었죠.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시다.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나리,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김진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고 있었소. 알고 계셨어요? 이번엔 연희가 놀랐습니다. 그럼요. 그대가 밤에 일하는 걸 봤소. 하지만 묻지 않았소. 그대에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연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진사는 알고 있으면서도 믿어주었던 겁니다. 나리, 이제 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긴 이야기를 시작했죠. 저는 원래 한양의 포목상 딸이었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귀를 기울였죠. 아버지는 작지만 성실한 포목상을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장사를 배웠습니다. 천을 고르는 법, 손님과 흥정하는 법, 장부를 쓰는 법, 모두 아버지에게서 배웠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3년 전 박주사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큰 상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죠. 그는 아버지에게 동업을 제안했어요. 동업을? 네. 함께 큰 거래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박주사는 계속 찾아왔고 결국 아버지는 마음을 열었죠. 연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던 겁니다. 박 주사는 미천이 필요하다며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00냥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돈으로 비싼 비단을 사들였죠. 그런데 그 거래는 거짓이었습니다. 박 주사가 말했던 큰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비단을 팔 수 없었고 빚만 남았죠. 김진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일이었으니까요. 박 주사는 아버지를 압박했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전 재산을 팔았지만 빚을 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박 주사는 말했어요. 내 딸을 빚이 갚아질 때까지 노비로 쓰겠다 라고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박 주사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요. 무슨 뜻이요? 박 주사는 같은 수법으로 여러 상인들을 파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들을 빚담보로 데려갔죠.
장인 집딸들은 장사를 배웠기에 박 주사는 저희를 부려먹으며 큰 돈을 벌었어요. 김진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런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부러 바보 행세를 하자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박 주사에게서 벗어나려면 쓸모없어 보여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밥을 태우고 빨래를 찢고 계산을 틀렸습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했죠. 연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박 주사는 화를 냈어요. 이 쓸모없는 년, 5냥이라도 팔아버리자. 그렇게 저는 장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를 샀군요. 예, 그날 나리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분은 다르시다라고요. 김진사는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나리는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셨어요. 제가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으셨고 오히려 걱정해 주셨죠. 저를 진심으로 대해 주신 첫 주인이셨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분을 꼭 도와드려야겠다고. 이분의 선함에 보답해야겠다고. 그래서 3개월 동안 몰래 돈을 모은 거요? 예. 낮에는 바보 행세를 하고 밤에는 일했습니다. 날이 되게 오래된 물건들을 수리해서 팔고 헌 비단으로 소품을 만들어 팔았어요. 장터에서 싼 물건을 사서 비싸게 파는 일도 했죠. 김진사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150냥을 모으다니. 그런데 150냥이면 조서방에게 갚고도 남는데. 네, 나리의 빚 120냥과 제 아버지를 옥에서 빼낼 돈 30냥입니다. 그대 아버지를? 네, 관가의 돈을 내면 아버지를 석방할 수 있어요. 사흘 동안 관가와 한양을 다녀왔습니다. 연희는 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 석방 증서예요. 오늘 아버지를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김진사는 감동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도우면서 동시에 아버지까지 구한 겁니다. 연희, 고맙소. 아니에요, 나리. 나리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나리의 선함이 저를 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동이 가슴에 차올랐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전 한양으로 가는 길에 장터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박 주사를 봤어요. 박 주사를? 네. 그는 또 다른 여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종의 이름은 춘이에요. 연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춘이도 저처럼 포목상 집딸이었습니다. 박 주사에게 당한 거죠. 하지만 춘이는 바보 행세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박 주사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춘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물었죠. 박 주사에게 당한 사람이 또 있느냐고. 춘이는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5집은 더 있다고 했어요. 김진사는 놀랐습니다. 5집이나? 예. 박 주사와 그의 동료들은 조직적으로 상인들을 파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연희는 김진사를 바라봤습니다. 전당포 주인 조서방입니다. 조서방이. 김진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조서방과 박주사는 한패예요. 그들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품에서 작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춘희에게서 받은 거예요.
이 장부에는 박 주사와 조서방의 사기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누구를 파산시켰는지, 얼마를 빼앗았는지. 김진사는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자세한 내역들이 적혀 있었죠. 이걸로 관가에 고발할 수 있겠군요. 네. 제가 한양에 갔을 때 관가에 이 장부를 보여줬어요. 관가에서는 증거를 더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도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저는 춘희와 약속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서 함께 고발하기로요. 그리고 연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춘희도 구하고 싶어요. 5냥이면 박 주사에게서 춘희를 살 수 있을 거예요.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춘희도 구해야지. 나리.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5냥이 부족해요. 120냥을 조서방에게 갚고 30냥을 아버지 석방에 쓰면 5냥이 남지 않아요. 김진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내가 5냥을 마련하겠소. 나리, 하지만 괜찮소. 내게 아직 팔 수 있는 물건이 있소. 김진사는 부인이 두고 간 은비녀를 생각했습니다. 팔면 5냥은 될 겁니다. 나리, 그대가 나를 구했으니 이제 내가 춘희를 구하는 거요. 당연한 일 아니겠소.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고맙습니다. 나리, 정말 고맙습니다. 김진사는 연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고마워할 건 내가 할 말이오. 그대 덕분에 나는 살았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신분은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죠. 이제 조서방과 박 주사를 응징해야겠군요.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연희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이제 조서방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와 연희는 준비되어 있었죠. 모든 것이 곧 밝혀질 겁니다. 그럼 제가 3개월 동안 어떻게 150냥을 모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귀를 기울였죠. 첫 번째는 날이 되게 오래된 물건들이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마루 밑에서 깨진 항아리들을 발견했어요. 버려진 지 오래된 것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 수리할 수 있었어요. 수리를? 네. 아버지 가게에서 배웠거든요. 깨진 도자기를 붙이는 법을요. 밤마다 조용히 항아리들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팔았죠.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항아리들이 얼마나 되었소? 하나에 10전에서 20전 정도요. 모두 합쳐서 2냥 정도 벌었습니다. 연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헌천들이었어요. 나리께서 버리려던 찢어진 옷이나 낡은 이불 같은 것들이요. 그걸로 뭘 했소? 작은 주머니나 손수건을 만들어 팔았어요. 천을 잘라서 예쁘게 바느질하면 장터에서 제법 팔렸습니다. 김진사는 놀라웠습니다. 버릴 것들로 돈을 번 겁니다. 그걸로 얼마나? 3냥 정도 벌었습니다. 밤마다 바느질을 했거든요. 밤마다 언제 잤소? 잠은 조금만 자도 괜찮아요. 연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연희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는 장터에서의 흥정이었어요. 흥정. 네. 나리께서 장터 심부름을 시키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최대한 싸게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모았죠. 김진사는 기억났습니다. 연희가 쌀을 사고 돈을 남겨왔던 날들을요. 하지만 그건 그대 것이 아니라 내 돈인데. 아니에요, 나리. 나리께서 주신 돈으로 물건을 사고 남은 건 제 몫이에요. 제가 흥정을 잘해서 싸게 산 거니까요. 김진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연희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렇게 모은 게 5냥 정도였어요. 지금까지가 10냥 정도인데 나머지 140냥은? 네, 가장 큰 돈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희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리 마루 밑에서 오래된 책들을 발견했어요. 나리께서 젊었을 때 읽으셨던 것들이죠. 아, 그 책들. 먼지만 쌓여있던 그 중에 귀한 책이 있었어요. 동의보감 초간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놀랐습니다. 동의보감 초간본. 그게 마루 밑에. 네. 나리께서 읽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책은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연희는 설명했습니다. 한양의 책방에 가져갔더니 주인이 깜짝 놀라더군요. 초간본은 매우 희귀하다고요. 그래서 80냥에 팔았습니다. 80냥. 김진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루 밑에 그렇게 귀한 책이 있었다니. 죄송합니다, 나리. 허락 없이 팔아서. 아니요, 괜찮소. 오히려 잘했소. 나는 그 가치를 몰랐으니까. 김진사는 웃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60냥은? 마지막은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연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밤마다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짐꾼 일을 했어요. 짐꾼 일을? 네. 여종이 밤에 짐을 나르는 일은 흔했거든요. 품삯은 하루에 100전 정도였어요. 60일 동안 일했습니다. 김진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희가 밤마다 한양까지 가서 일을 했다니. 그럼 그대는 낮에는 내 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한양에서 일한 거요? 네. 언제 잤소? 새벽에 돌아와서 1시즌 정도 자고 나리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어요. 잠은 조금만 자도 괜찮았습니다. 김진사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연희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연희, 고마우면서도 미안하오. 아니에요, 나리. 저는 나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무슨 뜻이요? 나리께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잖아요. 그 따뜻함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도 구하고 싶었고요. 그게 제가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일부러 실수를 한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또 다른 이유? 네. 만약 제가 처음부터 능력을 보였다면 나리께서 저를 믿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 여종은 왜 이렇게 능력이 좋지? 뭔가 숨기고 있나 하고 의심하셨을 겁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바보로 보이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밤에 나가도 바보 여종이 길을 잃었나 보다 생각하죠. 물건이 팔려도 우연히 팔았나 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실수를 계속한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실수들에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연희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밥을 태운 건 사실 불의 세기를 정확히 재고 있었어요. 30분 후에 태우려고 일부러 센 불로 지었거든요. 왜 그런? 밥을 태우면 나리께서 속상해 하시면서도 저를 내쫓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맞았죠. 김진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빨래를 찢은 것도 사실 그 옷 안에 숨겨진 은자를 꺼내기 위해서였어요. 나리께서 잊고 계신 돈이었죠. 그런 게 있었소. 네. 도포 안감에 은자 3냥이 숨겨져 있었어요. 옛날에 급할 때 쓰려고 넣어두신 것 같았어요. 김진사는 놀랐습니다. 그런 돈이 있었다니. 장독대 청소도 일부러 엉망으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수로를 파악했죠. 그리고 밤에 조용히 도랑을 팠습니다.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군요. 네. 제가 바보로 보이는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돈을 모으고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진사는 감탄했습니다. 연희의 치밀함에. 그리고 장부도 몰래 봤어요. 날이 댁의 빚이 얼마인지, 조서방이 누구인지 알아냈죠. 그래서 목표 금액을 정했습니다. 120냥을 모으자고. 하지만 150냥을 모았잖소. 네, 그건 춘희와 제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도중에 목표가 바뀐 거죠. 연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마지막 단계? 네. 박 주사와 조 서방을 응징하는 거예요. 연희는 품에서 장부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박 주사가 누구를 파산시켰는지, 조 서방이 어떻게 협력했는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걸 그대 혼자. 아니에요. 춘희가 도와줬어요. 춘희는 박 주사 집에서 일하면서 몰래 장부를 베꼈거든요.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조 서방이 올 거예요. 빚을 받으러요. 그때 우리가. 네. 그때 모든 걸 밝히는 겁니다. 관가 관리들도 올 거예요. 제가 미리 연락해뒀거든요. 연희는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나리의 빚도, 제 아버지의 억울함도, 춘희의 고통도 모두 끝날 겁니다. 김진사는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여종이 이렇게 큰일을 해낸 겁니다. 연희, 그대는 정말 대단하오. 아니에요, 나리. 나리의 선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서방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김진사, 시간이 다 됐소. 조 서방의 목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김진사와 연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오시오. 김진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 서방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박 주사도 함께 들어왔죠. 돈 준비했소. 조 서방이 으스대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진사 옆에 연희가 서 있었으니까요. 이게 누구요?
그 바보 여종 아니요? 박 주사가 연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저예요. 연희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 주사는 깜짝 놀랐죠. 이 인연이 말을 제대로 하네? 저는 원래 말을 제대로 했어요. 당신 앞에서만 바보 행세를 했을 뿐이죠. 연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뭐야? 박 주사가 당황했습니다. 조서방도 이상한 기운을 느꼈죠. 김진사, 무슨 짓이오? 어서 돈이나 내시오. 돈은 여기 있소서. 김진사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120냥이 들어있었죠. 오, 그래. 그럼 조서방이 손을 뻗으려 할 때 갑자기 대문이 열렸습니다. 관가 관리 2명이 들어왔던 겁니다. 무슨... 조서방과 박주사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서방, 박주사, 당신들을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소. 관가 관리가 말했습니다. 자, 사기, 무슨 소리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조서방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소. 연희가 품에서 장부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당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파산시켰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빼앗았는지 모두 적혀 있어요. 그건 박 주사가 황급히 말하려 했지만 관가 관리가 장부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이건 정말 자세하고 누가 언제 얼마를 빼앗겼는지까지 다 적혀 있소. 저 여종의 거짓말이오. 믿지 마시오. 조서방이 발버둥 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연희가 다시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피해자들의 증언서가 있어요. 모두 6명이 당신들의 사기 수법을 증언했습니다. 관가 관리가 증언서를 받아봤습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로군. 그리고 여기 연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 주사가 빚을 갚을 때까지 노비로 쓴다며 데려간 딸들의 명단이에요. 모두 5명입니다. 그 중 1명이 바로 저고 다른 1명은 춘이에요. 춘이? 박 주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들어왔죠. 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박 주사에게 당한 피해자들이었죠. 박 주사, 우리 가족을 파산시킨 게 당신이었어. 내 딸을 돌려줘. 우리 재산을 빼앗아간 도둑놈. 피해자들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 주사와 조서방은 꼼짝없이 잡혔죠. 이건 함정이었어. 박 주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 함정이었어요. 연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바보로 만들었지만 진짜 바보는 당신이었어요. 저를 5냥에 팔아버린 순간 당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날 운명이었죠. 관가 관리들이 박 주사와 조서방을 묶었습니다. 당신들은 관가에서 신문을 받게 될 거요. 증거와 증언이 충분하니 중한 벌을 받을 것이오.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조서방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 사람은 끌려갔죠.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둘 떠났고 김진사와 연희 그리고 춘이만 남았습니다. 연희, 고마워. 춘이가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저 사람들 밑에서 살았을 거야. 아니야, 춘이. 우리가 함께 해냈어.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때 대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이 든 남자로 마른 몸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연희가 달려갔습니다. 그 남자는 연희의 아버지였죠. 연희야, 내 딸.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으니까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고생했구나, 내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연희 아버지는 김진사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은인이시여, 제 딸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도리어 제가 연희에게 신세를 졌소. 김진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연희가 없었다면 저는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을 겁니다. 연희 아버지는 김진사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혹시 진사 나리께서는 혼이 나지 않으셨소? 예전에 부인이 있었지만 3년 전에 떠났소. 그렇다면 연희 아버지는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는 얼굴을 붉혔죠. 만약 나리께서 괜찮으시다면 제 딸을 나리께 드리고 싶소. 아버지, 연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희 아버지는 진지했습니다. 나리는 선한 분이시고 내 딸을 사람으로 대해주셨소. 이보다 좋은 혼처가 어디 있겠소. 김진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를 바라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연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오? 저는 연희는 김진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죠. 저는 좋아요. 나리 곁에 있고 싶어요. 김진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기쁘게 받아들이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춘희는 어떻게 하지? 연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춘희가 말하려 할 때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춘희,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지 않겠소? 연희와 자매처럼 지내면서 집안일을 함께 하면 좋겠소. 정말요? 춘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요. 그대도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함께 살림을 꾸려가면 좋겠소. 녹봉도 드릴 테니 돈도 모을 수 있을 거요. 감사합니다. 춘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박 주사와 조서방은 관가에서 중한벌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한 달 후 김진사와 연희는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축복해 주었죠. 김진사가 복을 받았네. 5냥의 산 여종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니. 선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구나. 몇 년이 흘렀습니다. 김진사와 연희는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춘희는 김진사 댁에서 녹봉을 받으며 연희와 자매처럼 지냈죠. 두 사람은 함께 살림을 꾸려나갔고 덕분에 집안은 예전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춘희도 좋은 혼처를 만나 시집갔습니다. 하지만 춘희는 자주 김진사 댁을 찾아왔죠. 평생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김진사는 마당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날이 연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뭐요? 그때 생각나요? 제가 5냥에 팔렸던 날이요. 물론 기억하지. 그때 나리께서 저를 사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연희는 김진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집을 잃고 거리를 헤맸을 거예요. 김진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구한 거네요. 그렇소. 그대가 나를 구했고 나도 그대를 구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석양이 따스하게 비춰주었죠. 날이 저는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렇소.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5냥에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다는 것을 두 사람은 증명했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오래 기억했습니다. 5냥의 산바보 여종의 들통난 속내. 그 속내는 바로 선함과 지혜,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